시어머니는 송년회 파티에서 큰며느리의 손을 잡고 온 친척들 앞에서 그녀가 최고의 며느리라고 말했습니다. 제 가치는 철저히 무시당했죠. 저는 곧바로 매달 드리던 500만 원의 생활비 지원을 끊었고 빌라 비밀번호를 바꾼 뒤 시어머니에게 큰 동선의 집으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연말에 차가운 강바람이 한강변의 넓은 빌라 정원으로 불어와 오늘 아침 제가 막 사람을 시켜 걸어놓은 붉은색 등불을 흔들었습니다. 이 한남동 빌라는 지난 10년간 비즈니스 현장에서 제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이룬 결실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화려한 겉모습, 제가 걸친 명품 옷만 볼 뿐이죠. 경제적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에서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한 여자의 지독한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은 송년회 날입니다. 해마다 그랬듯 저는 양가 친척들을 모두 초대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함께 즐기자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울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자리였죠. 저는 정원에 길게 늘어선 테이블을 정리하는 직원들을 지시하고 와인 한 병, 음식 한 접시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제 성격이니까요. 일이든 집안일이든 무엇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죠. 박 아주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다가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서연 사모님, 회장님께서 방금 내려오셨는데 거실에 있는 백합 꽃병을 보고 화를 내세요. 향이 너무 진해서 머리가 아프시다며 장미로 당장 바꾸라고 하십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쉬며 피로감을 애써 눌렀습니다. 그 백합은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비싼 품종으로 한 다발에 수십만 원이나 했습니다. 작년에 어머님이 예쁘다고 칭찬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일주일 전부터 특별히 주문한 것이었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분입니다.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마음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어머니 뜻대로 바꿔주세요. 제 서재에 있는 장미를 가져다 꽂으세요. 제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서는 이미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입 가죽 소파의 가장 중심 자리에 앉아 계셨죠. 자줏빛 벨벳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시고 목에는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난달 생신 선물로 드린 수백만 원짜리 목걸이였죠. 어머니 옆에는 큰동서인 지영씨가 앉아 다리를 주물러드리며 쉴 새 없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박 여사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익숙한 경멸의 눈빛이 채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실크 원피스를 훑어보시더니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파티 주최자라는 애가 얼굴은 누가 나라라도 뺏어간 것처럼 굳어있네. 저기 지영이 좀 봐라. 걔는 몇십 킬로를 버스 타고 오느라 먼지투성이가 됐을 텐데도 항상 생글생글 웃잖니. 넌 좋은 집에 살면서 부리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불만이라서 그렇게 표정이 차갑니. 저는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울분을 삼키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형님, 아주버님 오셨어요. 제가 방금 밖에서 바람 때문에 천막이 날아갈까봐 신경 쓰느라 표정이 좀 굳었나 봐요. 어머니,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지영씨가 재빨리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비꼬는 듯한 신맛이 느껴졌습니다. 어머, 동서도 참,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 테이블 몇 개 놓는 거야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텐데. 동서는 이 집 안주인이니까 돈만 내면 다 해결되잖아. 괜히 인상 써서 어머니 기분만 상하게 하고. 방금 전까지 어머니께서 제 손이 약손이라고 어깨 좀 주물러드리니 금방 개운해지셨다고 칭찬하셨는데 말이야. 박 여사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지영씨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내 마음을 제일 잘 안다니까. 쟤는 돈은 없어도 마음 씀씀이가 곱고 정이 많아. 누구처럼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애랑은 다르지. 그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누구가 저를 지칭하는 것임은 불보듯 뻔했죠. 남편 준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방구석에서 핸드폰 게임에만 몰두하며 이 살벌한 대화를 못 들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기력함이 지난 몇 년간 이 집안의 불공평을 키워온 비옥한 토양이었죠.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들, 준호의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이 동네의 부유한 이웃들까지 모두들 잔을 들고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비싼 크리스털 잔 안에서 레드 와인이 찰랑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과 해삼 요리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분위기는 한층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박 여사님이 일어나 잔을 들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지영 씨의 손을 꼭 잡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 큰며느리 지영입니다. 참 착하고 생활력도 강해요. 집이 부유하진 않아서 낡은 아파트에서 힘들게 살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랍니다. 매달 제게 줄 선물이며 영양제며 꼬박꼬박 챙겨와요. 오늘은 이 실크 스카프를 선물해줬지 뭐예요. 예쁘죠, 여러분? 어머님은 얇은 스카프를 들어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저는 한눈에 그것이 남대문 시장에서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종류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 여사님의 눈에는 그녀의 목에 걸린 수백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나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수십억짜리 빌라보다도 더 값져 보였죠. 성격이 직설적인 먼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불쑥 물었습니다. 형님, 그럼 서연이는요? 저렇게 능력 좋고 형님을 신선처럼 편하게 빌라에서 모시는데 저런 게 바로 금쪽 같은 며느리 아니에요. 파티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박 여사님과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의례적인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길 숨죽여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경멸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어머, 내 앞에서 돈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돈이 좋긴 하지만 정이 없는 돈은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예요. 서연이요? 걔가 나를 여기서 살게 해주고 돈도 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나를 완전 남처럼 대한다니까요.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아픈지 어떤지 한 번을 안 물어봐요. 돈다발 던져주면 며느리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런 부잣집에서 외롭게 사는 것보다 우리 지영이네 작은 집 한 구석이 훨씬 더 따뜻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동정, 연민, 그리고 비난의 눈초리가 제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지은 이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서 마치 죄인처럼 무심하고 불효한 며느리가 된 기분으로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옆에 선 지영 씨는 겸손한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꼬리가 승리의 미소로 올라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간장 한 병, 헌옷 한 벌까지 제게 손 벌리던 그녀가 저 스카프를 살 돈조차. 지난주에 제가 남편 민준 씨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기에 몰래 쥐어준 돈으로 산 그녀가 이제는 효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를 위해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어색하게 웃더니 다시 핸드폰 화면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인내의 끈, 며느리의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탐함해던 끈이 마침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혀끝에 남은 씁쓸한 맛이 오히려 제 안에 전에 없던 결심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제가 돈으로 정을 사려 했다고요. 이 빌라가 지영 씨네 집보다 차갑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어머니 소원대로 해드릴게요. 파티는 시어머니와 큰동서의 만족감 속에 끝났고
저는 감정 없는 부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두통을 핑계로 일찍 침실로 올라왔습니다. 넓은 방은 은은한 스탠드 조명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반짝이는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기억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집을 팔고 자식들과 함께 살겠다며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지영 씨와 민준 씨 부부는 60제곱미터 남짓한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아이 둘도 있는데 어머니를 모실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책임은 당연히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막 이 빌라를 완공한 참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셔와 가장 좋은 1층 방,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는 방을 내드렸습니다. 심심하지 않으시도록요. 어머니 식사와 빨래를 전담할 가사도우미도 따로 고용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어머님 통장으로 이체해 드렸습니다. 용돈으로 쓰시고 절에 다니시고 노인의 분들과 여행도 가시라고요. 500만 원. 평범한 직장인이 1년 내내 힘들게 벌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박 여사님은 여왕처럼 생활하셨습니다. 돈을 아끼지 않고 쇼핑하셨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영 씨네 가족에게 보내기 위함이었죠.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의 명품 옷, 민준 씨의 새 오토바이, 심지어 조카들의 국제학교 학비까지 모두 제 돈이 시어머니 주머니를 거쳐 나간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알면서도 눈 감아주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가족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저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을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채우면 채울수록 더 깊어지는 법이었죠.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술 냄새를 풍기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킷을 침대에 벗어 던지며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다들 정리하는데 혼자 여기 와서 숨어 있어? 엄마 또 잔소리 하시잖아. 뭘 하든 엄마 화나게는 하지 마. 명절 앞두고 이게 뭐야?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제 날카로운 눈빛에 준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나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지 들었어요, 준호 씨. 준호는 손사래를 치며 혀를 찼습니다. 아, 또 여자들 얘기. 엄마 늙으셔서 그래. 그냥 하시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 말은 저렇게 하셔도 속으로는 우리 부부를 제일 아끼셔. 아낀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며느리를 돈으로 정을 사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게 아끼는 방식이에요. 지영 씨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비교하는 게요. 준호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지난 3년간 이 집을 누가 책임졌어요? 어머니, 약값, 여행 경비, 매일 드시는 식비. 누가 냈죠? 당신 형수는 몇만 원짜리 스카프 하나로 하늘까지 치켜 세워지는데 나는 수십억을 쓰고도 쓰레기 취급을 받잖아요. 준호는 제가 따져 묻자 불쾌한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당신이 능력 있고 돈 많으니까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잖아. 형님네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게 뭐 어때서. 그렇게 좀 빡빡하게 굴지 마. 남들이 비웃어 내가 빡빡하게 군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나는 당신 가족에게 돈 아까워한 적 없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존중이에요. 어머니는 당신 입으로 내 돈은 필요 없고 이 집은 차갑고 형님네 집이 따뜻하다고 하셨어요. 좋아요. 그럼 내가 어머니를 그 따뜻한 곳으로 보내드리죠. 준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술이 반쯤 깨는 듯 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를 집에서 내쫓겠다고? 미쳤어? 서연아,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그러면 불효 막심한 며느리 소리 들어. 내가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봐. 걱정 마요. 내쫓는 거 아니니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중요한 경제 계약을 체결하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어머니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것뿐이에요. 어머니는 정을 원하셨으니 내가 정을 드릴게요. 차가운 돈이 싫다고 하셨으니 그 차가움을 없애드리죠. 내일 어머니를 형님 댁으로 모셔다 드릴 거예요. 당신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준호는 제게 달려들어 따지려 했지만 제 단호하고 차가운 표정을 보고는 주춤했습니다. 그는 제 성격을 잘 압니다. 한번 결심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욕을 중얼거리더니 침대에 쓰러져 잠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제게 떠넘긴 채로요. 저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고 더 이상 물러설 길은 없었습니다. 오늘 밤이 박 여사님이 이 푹신한 수입 라텍스 침대에서 자는 마지막 밤이 될 것입니다. 내일이면 그녀는 돈의 가치와 공허한 효심에 대한 첫 번째 실전 수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은 섣달 그서 이틀 전인 28일, 거리 곳곳에는 이미 설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변 빌라 안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이른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요가도 커피도 아닌 스마트폰을 들고 은행 앱에 접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기 이체 목록, 수취인 박정숙, 금액 500만 원, 내용 월 생활비. 제 손가락은 터치스크린 위를 가볍게 스쳤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빛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자동 이체 예약이 성공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가족 카드 관리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한도 2천만 원짜리 신용카드. 어머니가 마트나 쇼핑하실 때 쓰시라고 만들어드린 것이었죠. 저는 카드 정지를 눌렀습니다. 금융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저는 시내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포장이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아침에 급하게 이사 서비스를 예약하고 싶은데요. 출발지는 한남동 리버사이드 빌라입니다. 도착지는 관악구 X아파트 4층 402호고요. 네, 맞습니다. 1층 침실에 있는 개인 물품 전부 포장해 주세요. 깨지기 쉬운 물건이랑 명품이 많으니 조심해 주시고요. 비용은 2배로 드릴 테니 즉시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미 일어나 차를 마시며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젯밤 한껏 축혀 세워졌던 즐거움의 여운이 아직 얼굴에 남아 있었죠. 저를 보시더니 턱을 까딱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났니? 오늘 아침엔 박 아주머니한테 한우곰탕 좀 끓이라고 해라. 그걸 먹어야 기운이 나지. 아, 그리고 이따가 이번 달 생활비 좀 일찍 보내주렴. 내가 예쁜 매화 화분 좀 사서 장식도 하고 지영이네 애들 세뱃돈도 좀 줘야겠다. 저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양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표정이 왜 그렇게 심각해? 어머니, 어젯밤에 친척들 앞에서 이 집이 춥고 외롭다고 저는 돈으로 정을 사려 하고 지영씨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하셨죠. 밤새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박 여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꺼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내가 네가 좀 더 잘하라고 나한테 더 신경 쓰라고 한 소리지 다른 뜻이 있었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밤낮으로 바빠서 지영 씨처럼 어머니 옆에서 조곤조곤 말벗이 되어드리고 다리를 주물러 드릴 시간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어머니를 이곳에서 불행하게 해드린 건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 잘못을 뉘우치고 또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어머니께서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사시도록 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집은 비록 작지만 따뜻하고 효심 지극한 지영 씨가 정성껏 돌봐드릴 테니 분명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실 거예요. 박 여사님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녀는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날 내쫓겠다는 거냐?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내가 살 권리가 있어. 저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결혼 전에 제 사업으로 마련한 제 개인 재산이에요. 준호 씨는 이 집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어머니를 위한다는 거죠. 어머니께서 지영 씨를 그토록 칭찬하시고 저를 비난하셨는데 굳이 이 냉장고 같은 집에서 저 같은 못된 며느리랑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서연 사모님, 안녕하세요. 요청하신 대로 짐 옮기러 왔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박 여사님의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방으로 들어가서 할머니의 옷, 장신구, 개인용품 전부 포장해 주세요. 조심해서 다뤄주시고 이쑤시개 하나까지 전부 다 챙겨가셔야 합니다. 깨지거나 흠집 나면 안 됩니다. 박 여사님은 방문 앞을 가로막고 소리쳤습니다. 나 아무 데도 안 가. 이 못돼 먹은 것. 준호야. 준호 어딨니? 내 마누라가 내 엄마를 길바닥으로 내쫓는다. 준호가 위층에서 허둥지둥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는 저와 어머니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직원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제가 먼저 말을 막았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를 위한다면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보내드려요. 더 이상 여기서 고통받게 하지 말고요. 당신도 며칠 가서 함께 지내면 좋겠네요. 만약 내 일을 방해한다면 금고에 이혼 서류 준비되어 있어요. 내 성격 알죠? 이혼이라는 두 글자와 제 단호한 눈빛에 준호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이혼하면 한 푼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제가 이룬 것이고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형님 댁에 며칠 가서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오세요. 박 여사님은 평생을 감싸고 돌았던 아들이 이제와 비겁하게 자신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일을 시작하라고 신호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답게 신속했습니다. 단 2시간 만에 박 여사님의 수많은 옷과 가방, 신발, 영양제, 홍삼 등이 수십 개의 큰 상자에 깔끔하게 포장되었습니다. 저는 열쇠 기술자를 불러 빌라의 모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와 지문을 바꾸게 했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저와 가사도우미의 지문만 새로 등록했죠. 드릴 소리가 박 여사님의 자존심을 긁어내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증오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이, 너 두고 봐. 나한테 이렇게 대한 거 천벌 받을 거야. 내가 갈게. 지영이네 가서 내 돈 없이도 내가 굶어 죽는지 안 죽는지 똑똑히 지켜볼 테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편안한 여행 되시길 빌어요. 차는 이미 문 앞에 대기시켜 뒀습니다. 아, 그리고 지영 씨한테는 제가 방금 문자로 알려드렸어요. 아마 지금쯤 어머니 맞을 준비로 집을 청소하고 있을 거예요. 짐을 실은 트럭이 관악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불러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은 살기가 등등했죠. 그녀 뒤로는 산더미처럼 쌓인 상자들이 내려졌습니다. 지영 씨와 민준 씨가 4층에서 허둥지둥 내려왔습니다. 지영 씨는 헝클어진 머리에 후줄근한 잠옷 차림으로 어제의 세련된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공동 복도를 가득 메운 거대한 짐 더미를 보자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왜 동서가 어머니께서 아예 여기로 이사 오신다고 문자를 보낸 거죠? 지영 씨는 당황해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울며 불며 하소연했습니다. 그 못된 년이 날 내쫓았어. 설날 앞두고 날 집에서 내쫓았다고. 너희가 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어서 짐부터 위로 옮겨. 순하고 무기력하기까지 한 민준 씨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희 집 너무 좁아서 이 짐들 다 놓을 데가 없어요. 어머니는 어디서 주무시고요. 거실에서 자도 돼. 바닥에서 자도 되니까 그년 얼굴만 안 보면 돼. 빨리 짐이나 날라. 박 여사님의 고함에 주변 이웃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지영 씨는 얼굴을 구겼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효부 이미지를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남편과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함께 낑낑대며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점검 중이어서 계단으로 짐을 날라야 했죠. 지영 씨네 아파트는 고작 60제곱미터였습니다. 작은 방 2개는 하나는 부부 침실, 다른 하나는 아이들 방으로 쓰고 있었죠. 거실은 식당 겸 오토바이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박 여사님의 수십 개 명품 상자들이 들이닥치자 집은 그야말로 난장판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싼 에르메스, 구찌 가방들이 아이들의 흙 묻은 신발 옆에 아무렇게나 던져졌습니다. 최고급 홍삼 세트가 부엌 식탁 위시든 시금치 옆에 뒹굴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호화로운 생활과 큰아들 내의 궁핍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상자들 이제 어디다 둬요? 걸어 다닐 데도 없어요. 지영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저쪽 구석에 잘 쌓아놔. 내 물건에 흠집 하나라도 나면 안 돼. 저 상자는 산삼이니까 살살 다루고. 박 여사님은 부채질을 해대며 지시했습니다. 빌라에서 사람들을 부리던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날 점심, 좋은 며느리 집에서의 첫 식사는 숨 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산의 진미도 시중드는 사람도 없이 돼지고기 장조림과 멀건 배춧국이 전부인 초라한 밥상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고기 한 점을 집어들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왜 이렇게 비계가 많니? 나 고지혈증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서연이는 항상 요리사한테 등심으로만 요리하라고 했는데 집이 난장판이 되어 안 그래도 짜증이 나 있던 지영 씨는 서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이게 다예요.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아니면 마세요. 동서야 돈이 썩어 넘치니까 뭘 못 사겠어요. 저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마세요. 박 여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최고예요. 뭐든 다 사드릴게요 라며 살랑거리던 며느리가 아니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투가 가시 돋쳤을까?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내 시어머니야. 시어머니인 거 알아요. 근데 어머니, 보세요. 산더미 같은 짐 가져와서 애들 놀 공간도 없애고 앞으로 식비, 전기세, 수도세는 누가 내요? 동서가 생활비 끊었다면서요. 어머니, 저한테 시장 보라고 돈 한 푼이라도 주셨어요? 아니면 또 저희 부부더러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지영 씨는 밥상에 젓가락을 내던졌습니다. 억눌렀던 모든 것이 폭발한 것입니다. 사실 지영 씨는 박 여사님을 통해 서연의 돈을 노렸을 뿐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ATM이 카드 없이 반품되었으니 박 여사님은 그녀에게 빚더미나 다름없었죠. 박 여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서연이 준 신용카드를 꺼내 며느리의 길을 꺾으려 했습니다. 나 카드 있어. 네가 날 빈대 취급하는구나. 이거 가지고 마트에 가서 맛있는 것 좀 사와. 그녀는 VVIP 블랙카드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지영 씨는 눈을 반짝이며 카드를 낚아챘습니다. 진작 그러셨어야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늘 저녁에 제가 랍스터 사와서 대접할게요. 지영 씨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흥 소리를 냈습니다. 속은 여전히 부글거렸지만 그래도 서연의 돈이 있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몰랐습니다. 그 막강한 블랙카드가 이제는 그저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오후에 지영 씨는 신이 나서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카트에 온갖 비싼 식료품을 가득 담았습니다. 한우, 연어, 양주, 수입 과자까지. 그녀는 저 늙은이가 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실컷 사둬야지. 저 쓰레기 같은 짐들을 치운 보상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총 금액은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영 씨는 거만하게 박 여사님의 블랙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직원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삐삐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고객님, 이 카드는 거래가 거절됩니다. 정지되거나 해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지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카드 한도가 몇 억인데 우리 어머니가 계속 쓰시던 거라고요. 다시 한번 해봐요.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고객님, 은행에서 정지된 카드라고 합니다. 다른 카드나 현금 없으신가요?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오래 기다린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갑을 다 뒤져봤지만 현금 100만 원이 있을 리 없었죠. 결국 그녀는 직원에게 모든 물건을 반품해달라고 말하고 자기 돈으로 산 채소와 값싼 고기만 챙겨 초라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영 씨는 채소 봉지를 식탁에 내던지고 TV를 보고 있는 박 여사님에게 씩씩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낡은 TV는 지지직거리며 소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못 쓰는 카드 주셨어요? 마트에서 카드 정지됐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당했어요. 박 여사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지라니, 무슨 소리야? 어제 스파 갈 때도 썼는데 저는 몰라요.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든가요. 아니면 동서가 정지시켰겠죠. 박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아닌 제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녀는 지영 씨도 들으라며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저를 호되게 야단칠 작정이었죠. 전화벨이 한참 울린 뒤에야 제가 받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우아한 음악 소리와 함께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마 저는 스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나 봅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어머니. 서연이 너. 내 카드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지영이가 마트에서 카드를 못 쓴다는 거냐? 당장 풀어. 박 여사님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그녀의 자존심을 베는 칼날처럼 들렸을 겁니다. 어머, 어머니, 잊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께서 제 돈이 차갑다고, 제가 돈으로 정을 사려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께서 물질을 밝히는 사람으로 오해받는 게 싫어서 제가 모든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 카드는 제 명의로 된 가족 카드이니 정지하는 게 은행 규정상 맞죠,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돈보다 정을 중시하는 최고의 며느리 지영 씨와 함께 계시잖아요. 지영 씨가 자기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어머니를 잘 모시겠죠. 제 더러운 돈은 필요 없으실 테고요. 안 그런가요? 어머니, 박 여사님은 말이 막혔습니다. 저는 한 방을 더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매달 드리던 현금 500만 원도 끊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효도라는 무대에서 물러나 그 자리를 모두 형님 부부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지영 씨의 넘치는 사랑이라면 어머니께서 부족함 없이 지내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따뜻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보내세요. 뚝,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힘없이 손을 떨어뜨렸고 핸드폰이 소파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지영 씨를 돌아봤습니다. 지영 씨도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존경심이 아닌 실망과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죠. 다 끊긴 거예요, 어머니? 500만 원도요? 지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세상에, 이제 어떻게 살아? 어머니, 편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제 설 준비할 돈도 없고 어머니 모실 돈은 어디서 나요? 우리 식구 먹고 살기도 벅차단 말이에요. 지영 씨의 하소연은 박 여사님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지영 씨의 효심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서연의 은행카드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60제곱미터의 작은 아파트는 그 어느 때보다 비좁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삶의 첫날에 불과했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사라진 첫날 밤. 빌라는 제가 높은 천장에서 도마뱀이 혀차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텅 빈 넓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생각만큼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후회해서가 아니라 진짜 폭풍은 이제 막 도시 저편, 형님네 비좁은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기 때문이었죠. 그곳은 지금쯤 끔찍한 혼돈 상태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푹신한 라텍스 매트리스에 익숙했던 박 여사님이 지영 씨네 집 딱딱한 소파에 거대한 몸을 우겨 넣으려 애쓰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60제곱미터의 그 아파트는 원래도 내 식구가 살기에 벅찼습니다. 거기에 왕비처럼 행세하는 시어머니와 수십 개의 명품 상자까지 더해졌으니 터지기 직전의 시루떡과 다를 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젯밤 어머니가 시끄럽고 더워서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그냥 봐주고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면 안 되겠냐. 형님네 집이 너무 좁아서 어머니가 숨도 제대로 못 쉬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비웃었습니다. 화면 위를 미끄러지듯 손가락으로 답장을 쳤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따뜻한 정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셨으니 그 정을 실컷 누리시게 두세요. 어머니가 안쓰러우면 당신 개인 돈으로 에어컨을 달아드리든 호텔을 잡아드리든 하세요. 내 돈에는 손댈 생각 말고요. 지영 씨네 상황은 제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생활 습관이 큰아들네의 궁핍한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섭달 그 전, 바로 전날 아침. 지영 씨는 준호에게 전화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온수기를 1시간이나 틀어놓고 샤워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쓸 뜨거운 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에어컨은 24시간 내내 틀어놓으셔서 이번 달 전기세가 폭탄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영 씨는 준호에게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더 이상 시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준호에게 전해 들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고작 하루 만에 지영 씨의 효부 가면이 그렇게 산산조각 나다니요.
예전에 어머니가 이곳에 계실 때 자쿠지 욕조에서 1시간씩 거품 목욕을 하고 뜨거운 물을 펑펑 쓰시고 중앙 냉난방을 밤낮으로 돌리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하늘처럼 떠받들던 며느리는 이제 와서 전기세와 수도세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섣달 그제날 점심, 환상의 파멸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죠. 서연아, 지영이가 나한테 뭘 먹이는지 좀 봐라. 장조림은 비계 덩어리에 국은 짜서 먹을 수가 없어. 내가 홍삼이라도 좀 다려달라고 했더니 돈이 어디 있냐며 먹고 싶으면 직접 사 먹으라고 하더라.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와서 날 좀 데려가줘. 내가 다 잘못했다. 저는 그 음성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낌 뒤로 지영 씨가 고함치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을 혼내는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박 여사님이 꿈꾸던 화목한 가정의 모습은 산산조각 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침묵은 그녀의 망상과 배은망덕을 치료할 가장 쓰고도 필요한 약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물질적 지원이라는 보호막 없이 적나라한 정의 실체를 끝까지 맛보기를 바랐습니다. 섣달 그 전날 오후 저는 홀로 차를 몰아 텅 빈 시내를 달렸습니다. 이맘때에 서울은 이상할 만큼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꽃시장에 들러 새하얀 호접란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그 순백의 고고함이 지금의 제 마음과 같았습니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며 더 이상 해로운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저는 비로소 진정으로 저 자신을 위한 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모실 필요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한편 관악구의 낡은 아파트에서는 박 여사님이 가진 것이라곤 당장 쌀로 바꿀 수 없는 명품 옷가지 뿐이라는 사실을 지영 씨가 깨달았을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전쟁은 분명 최고조에 달했을 것입니다. 지영 씨는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로부터의 지원이 완전히 끊기고 박 여사님이 재정적 부담이 되자 그녀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설날 당일 덕담 대신 지영 씨의 페이스북은 원망과 암시로 가득한 글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닭백숙 한 접시와 멀건 떡국만 놓인 초라한 차례상 사진을 올리고는 의미심장한 글을 덧붙였습니다. 올해 설은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네요. 섣달 그님에 쫓겨나신 늙은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요. 가난한 며느리는 그저 두 팔 벌려 어머니를 모시고 죽이라도 수어 함께 먹을 뿐 부자이면서 야박한 사람들처럼 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영 씨의 글은 순식간에 친척과 친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악의적인 댓글들이 비온 뒤에 버섯처럼 돋아났습니다.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시골의 친척 어른들은 앞다투어 저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못돼 먹은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부자가 되면 친구를 바꾸고 아내를 바꾼다더니 이젠 시어머니까지 버린다고요. 어떤 사람은 준호의 이름을 직접 태그하며 그를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팻대 없는 놈, 늙은 어머니를 남의 집에서 고생시키는 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영 씨는 피해자 역할을 하는데 정말 소질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읽어도 저를 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죠. 그녀는 대중의 동정심을 이용해 저를 죄인으로 만들고 자신은 착하고 희생적인 콩쥐로 둔갑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영 씨는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양가 친척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박 여사님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폰쑥한 얼굴로 멍하니 있는 어머니 사진을 찍어 올리고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둘째 며느리에게 박대당한 충격으로 병이 나셨어요. 밤새 우시느라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준호 이름만 부르시네요. 근데 준호는 마누라가 무서워서 어머니 뵈러 오지도 못하고요. 친척들의 전화 공세에 시달린 준호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제 방으로 달려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시골 큰아버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네가 내 마누라를 휘어잡지 못하면 내가 올라가서 가르치겠다. 우리 집안은 너처럼 불효막심한 며느리는 용납 못한다. 준호는 제게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인터넷에 사과글이라도 올리든가 아니면 형수한테 돈이라도 좀 보내서 저 글 좀 내리게 해. 이러다 나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어. 저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제 차가운 눈빛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정해요. 진짜 재미있는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형님이 더러운 언론 플레이를 좋아하신다면 내가 진실의 힘이 뭔지 보여주겠어요. 떳떳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침묵한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SNS에서 말싸움을 하지도 그 오합지졸 같은 채팅방에서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은행 앱에 들어가 지난 3년간 박 여사님과 지영 씨, 민준 씨에게 이체한 모든 내역을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지영 씨가 제게 가방 하나, 화장품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 아첨하며 보냈던 카톡 메시지도 모두 캡처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지영 씨가 놀러 왔을 때 제 침실에서 몰래 비싼 향수를 훔쳐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찾아냈습니다. 지영 씨는 SNS가 흑백을 바꿀 수 있는 여론재판소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녀는 제가 비즈니스맨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아니라 숫자와 증거를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저를 망신시켜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제 침묵은 그녀가 연기하던 위선의 가면을 벗겨낼 쓰나미가 덮치기 전에 고요함이었습니다. 설 연휴 사흘째 단체 채팅방에서 저에 대한 비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침 사람들은 저를 심판하고 만약 제가 시어머니를 다시 모셔오지 않으면 준호에게 이혼을 강요하기 위한 가족회의를 열자며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준비해둔 모든 증거 파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미사여구나 감정 없이 오직 적나라한 사실만으로 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 단체 채팅방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버님, 고모님, 그리고 여러 친척 어르신들, 저 서연입니다. 요 며칠 저희 집안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제가 지난 3년간 시어머니와 형님 댁에 어떻게 불효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상세한 재무 보고서를 보내드려 어르신들께서 좀 더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 뒤를 이어 폭탄처럼 쏟아지는 은행 이체 내역 캡처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지난 36개월간 박 여사님께 이체한 총금액 18억 원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18억이라는 숫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세부 항목들이 나열되었습니다. 매달 용돈 500만 원, 유럽 여행 경비 2억 원, 시골 종갓집 수리비 3억 원. 이 모든 것은 박 여사님이 친척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생색냈지만 실은 모두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지영 씨와 민준 씨에게 이체한 내역들도 공개했습니다. 지영 씨 취업 청탁 비용 1억 원, 민준 씨 외제차 구매 비용 8천만 원,
두 조카의 국제학교 학비 연간 3억 원. 제가 형님 댁에 대가 없이 지원한 금액은 총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와 함께 지영 씨의 아첨이 담긴 카톡 메시지들도 첨부했습니다. 동서, 너무 예뻐요. 이 가방 이제 안 쓰시면 저 주시면 안 돼요. 동서, 이번 달에 너무 힘든데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전기세 내야 해. 꼭 갚을게. 언젠가는. 지영 씨의 간사한 말투는 페이스북에서 보이던 위선적인 도덕군자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었습니다. 저는 짧은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불효한 며느리가 지난 3년간 시어머니와 시댁을 모신 방식입니다. 이제부터 이 귀한 효도의 기회는 집안 최고의 효부인 형님께 양보하겠습니다. 형님께서 이제는 제 돈이 아닌 형님 돈으로 어머니를 잘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친척 어르신들께서는 한쪽 말만 듣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사건을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야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누구든 말씀하세요. 직접 만나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이모티콘 하나, 메시지 한 줄 올리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던 채팅방에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를 욕하던 사람들은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쓴 돈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요즘 세상에 3년간 시댁에 수십억을 쓰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영 씨네 집에서는 아마 그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증거를 보관하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제 반격은 그녀의 거짓 주장을 박살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친척 앞에서 그녀 가족의 기생적이고 탐욕스러운 민낯을 벗겨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영 씨가 무슨 낯으로 효도를 운운할 수 있을까요? 제 옆에 앉아있던 준호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자기 가족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썼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 번도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준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경애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는 더 이상 자기가 함부로 대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체 내역 공개로 집안이 발칵 뒤집힌 후 준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이 집안의 권력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남성적 자존심과 가부장적 습관 때문에 마지막 남은 권위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용기를 내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근엄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불안하게 꼬고 있는 두 손이 그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당신이 옳은 거 알아. 우리 가족한테 정말 잘해줬지. 하지만 오늘 당신이 한 방식은 좀 심했어. 형수랑 엄마 체면을 완전히 깎아내렸잖아. 남들이 보면 비웃겠어. 저는 그의 맞은편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습니다. 제 눈빛은 가을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요? 사람들이 내 명예를 짓밟고 나를 마르지 않는 금광 취급하도록 계속 침묵했어야 했나요? 내 명예도 천금같이 소중해요. 시어머니든 형님이든 누구도 내 명예를 더럽히는 건 용납 못해요. 준호는 얼굴이 빨개지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당신은 며느리니까 참을 줄도 알아야지. 여자는 남편 말을 따라야 하는 법이야. 돈 좀 있다고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당신 남편으로서 명령하는데 당장 어머니께 사과하고 다시 모셔와. 저는 준호를 보며 그의 순진함과 근거 없는 자신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벽 금고로 다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서류 뭉치를 꺼내 준호 앞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내가 이미 서명한 이혼 서류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결혼 전에 작성한 혼전 계약서에 따른 재산 분할 합의서고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 읽어봐요. 이 빌라, 이 차, 그리고 회사 지분 전부는 내 개인 재산이에요. 이혼하면 당신은 말 그대로 빈손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한 푼도 없이 아이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예요. 당신은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선택해요. 하나, 분수를 알고 나를 존중하며 내가 이 집안일을 내 방식대로 처리하게 둔다. 둘, 이 서류에 서명하고 오늘 밤 당장 짐 싸서 나간다.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렸고 건조한 법률 용어들이 그의 풍족한 삶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빌라와 익숙해진 호화로운 생활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월세방으로 돌아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값싼 음식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 처지를 상상했습니다. 그의 내면에 있던 비겁함과 현실주의가 깨어나 얼마 남지 않은 허황된 자존심을 짓눌렀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해. 더는 간섭 안 할게. 그냥 너무 심하게만 하지 말아줘. 형이랑 얼굴은 보고 살아야 하니까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준호가 무조건 항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운영권은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 규칙에 있어서도 제가 쥐게 되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마요. 존중받고 싶으면 스스로 일어서야 해요. 남에게 기생하면서 주인 행세는 할 수 없는 법이죠. 내일부터는 제대로 출근해서 돈 벌 생각이나 해요. 당신 용돈도 끊을 거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영 씨의 비좁은 아파트는 이채 내역 공개 사건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만천하에 민낯이 드러난 지영 씨는 화풀이를 박 여사님에게 해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고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마다 쏘아붙였습니다. 모든 지원이 끊긴 박 여사님은 스파도 쇼핑도 갈 수 없게 되어 답답한 네 개의 벽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지영 씨는 퇴근하고 돌아와 시어머니가 TV를 보는 것을 보면 일부러 물건을 쾅쾅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은 가난한데 어떤 사람은 빈둥거리면서 밥만 축내고 전기는 궁궐처럼 환하게 켜놓고 물은 수영장처럼 펑펑 쓰네. 식사 시간은 고문이 되었습니다. 지영 씨는 일부러 가장 싸고 맛없는 음식만 만들었습니다. 소금물에 데친 시금치, 멀건 두부조림. 박 여사님은 밥을 삼킬 때마다 울분을 함께 삼켰습니다. 그녀는 해산물 파티, 달콤한 홍삼,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시중드는 사람이 입에 넣어주던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지영 씨의 은근한 학대와 준호 못지않게 무기력하고 아내를 무서워하는 큰아들, 민준 씨의 불편한 시선을 견디다 못한 박 여사님은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금부치 몇 개를 긁어모아 몰래 팔아 작은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 구불구불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낡고 축축한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그녀가 옷가방을 들고 지영 씨 집을 떠나는 날, 지영 씨는 말리기는커녕 마치 빚더미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나가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 어머니도 불편하셨잖아요. 저희가 가끔 찾아뵐게요. 박 여사님은 자신이 하늘처럼 떠받들던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초라하게 짐을 들고 떠났습니다. 굽은 등은 더 굽어 보였고 눈에 띄게 늙어 있었습니다. 12제곱미터 남짓한 단칸방은 벽지가 벗겨지고 곰팡내와 쥐 냄새가 났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는 몸을 뒤척일 때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단칸방에서의 첫날 밤, 서울의 날씨는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얇은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틈이 벌어진 창문 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난방기도 푹신한 매트리스도 없이 오직 차가운 외로움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중고 시장에서 사온 작은 전기밥솥으로 직접 쌀을 씻어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와인잔을 잡는데 익숙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서툴게 채소를 다듬고 차가운 물에 설거지를 하며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 젖은 밥을 먹으며 자존심과 편애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준비해 주었던 따뜻한 방. 환절기마다 제가 직접 체온을 재고 해열 패치를 붙여주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홀로 누워 있으니 비로소 진정한 정은 지영 씨의 달콤한 혀끝이 아니라 저의 말없이 실천하던 배려에 있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해 겨울은 박 여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혹독한 겨울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해 설은 전에 없던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공허한 파티의 시끄러운 웃음소리도 시어머니가 화려한 옷을 입고 친척들에게 자랑하는 모습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빌라는 고요함에 잠겼지만 그것은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 평온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용돈과 신용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주머니에 몇만 원밖에 없는 상태로 외출하는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궁핍함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정신을 차리게도 합니다. 준호는 더 이상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돈줄이 막힌 빈털터리 도련님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친구는 없었으니까요. 그는 제 시간에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그가 발코니에 멍하니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어머니가 머무는 초라한 단칸방이 있는 도시의 어느 한 구석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아주버님인 민준 씨가 갑자기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췌했고 옷은 허름했습니다. 예전에 제 돈으로 치장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죠.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준호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형이 방금 어머니 뵙고 오는 길인데 거긴 정말 끔찍하더라. 벽에는 곰팡이가 슬고 공용 화장실은 더럽고 어머니 연세에 어떻게 견디시겠냐. 어제는 어머니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걸 봤는데 정말 속이 상해서 죽는 줄 알았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절망감에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형,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돈은 없고 서연이는 단호하고 형수는 어머니를 다시 모실 생각이 전혀 없잖아. 우리 형제는 정말 쓸모없는 놈들인가 봐. 준호의 그 말은 집안의 두 기둥이었던 두 남자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들은 아내와 재수 씨의 돈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성인으로서 부모를 봉양해야 할 책임을 잊고 있었던 거죠. 민준 씨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설 연휴 며칠 동안 배달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야. 지영이 몰래 챙겨뒀어. 내가 가진 돈 좀 보태서 내일 우리 둘이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자. 고기라도 좀 사드시게. 라면 드시는 모습은 정말 못 보겠더라. 준호는 형의 땀으로 젖은 돈다발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도 지갑을 꺼내 얼마 전 받은 얼마 안 되는 야근 수당 20만 원을 보탰습니다. 저는 계단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통쾌함도 동정심도 아닌 희미한 희망이었습니다. 마침내 기생하는 삶을 살던 이 남자들이 어머니의 고통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마음 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게 손을 벌리는 대신 자신의 노동으로 효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제가 주었던 그 어떤 돈보다도 깨끗하고 의미 있는 돈이었습니다. 비록 너무나 초라한 액수였지만요. 정월 대보름이 지난 어느 날 서울에는 아직 봄의 쌀쌀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일하고 있을 때 경비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라고 밝힌 할머니 한 분이 정문 앞에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CCTV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 박 여사님은 초라하고 가련할 정도로 작아 보였습니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곱게 염색했던 머리는 절반이나 희끗희끗해진 채로 대충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철문 옆에 기대서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간절한 눈빛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부리며 호통치던 권위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금 그녀는 동정을 구하는 거린 같았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저는 그를 막았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지금 마음 약해지는 건 어머니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 교훈은 확실하게 배우셔야 해요. 저는 화면으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비닐봉지에서 값싼 약과 한 상자와 검게 변한 사과 몇 개를 꺼냈습니다. 아마 제게 화해의 선물로 가져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인터콤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정문의 스피커를 통해 차갑고 멀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 나가볼 수가 없네요. 박 여사님은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카메라에 대고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너랑 손주 주려고 과일 좀 사왔다.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집이 너무 그립고 우리 손주도 너무 보고 싶구나. 저는 마음의 동요를 억누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선물은 받겠지만 집으로 들어오시는 건 곤란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으로 가족의 소중함과 존중을 깨달으셨을 때 이 문은 다시 열릴 거라고요. 지금은 그만 돌아가셔서 건강 잘 챙기세요. 저는 스피커를 끄고 경비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미리 준비해둔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와 홍삼 선물 세트를 어머니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CCTV를 통해 박 여사님이 경비 아저씨에게서 선물과 봉투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한때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빌라의 차가운 쇠창살을 떨리는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준호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로하지 않고 그저 어깨에 손을 얹어 가볍게 쥐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잔인함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고통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 비로소 다시 떠올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섣달 그린 밤은 박 여사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12제곱미터의 단칸방에서 그녀는 낡은 나무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도심에서 들려오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온 불꽃놀이에 희미한 빛이 얼룩진 벽지를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플라스틱 상 위에 저녁 시장에서 급히 사온 약밥 한 접시와 작고 질긴 닭백숙 한 마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송년 만찬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향 3개를 피웠고 매캐한 연기에 며칠 동안 울어 퉁퉁 부은 눈이 따가웠습니다. 그녀는 조상님께 중얼거리며 자손들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빌라에서 보냈던 지난 설들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서연이는 산의 진미로 가득한 멋진 상을 차려놓았을 겁니다. 집안 가득한 생화, 반짝이는 촛불. 그녀는 그저 비단 한복을 입고 소파에 앉아 세배하러 오는 자식들에게 두둑한 세뱃돈 봉투를 나눠주기만 하면 됐었죠. 대접받고 아첨받던 그 느낌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가운 4개의 벽을 마주하고서야 그녀는 쓰디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영 씨의 아첨, 친척들의 칭찬, 그 모든 것은 서연의 돈이 만들어낸 후광에 기생하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정도 사라졌습니다. 지영 씨는 친정에 간다는 핑계로 찾아오지도 변변한 선물 하나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새해 안부 전화 한 통도 아까워했죠. 반면 그녀가 차갑고 무정하다고 비난했던 며느리 서연이는 단 한 번의 감사 인사도 바라지 않고 수년간 그녀에게 풍족한 삶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약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지만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밍밍한 맛이 마치 지금 자신의 인생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견고하고 진실된 버팀목을 버리고 거짓된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야의 밤에 찾아온 고독은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으며 가족이라는 두 글자의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로 며느리들을 비교하거나 편애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서연이를 친딸처럼 아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야의 종소리는 뺏었고 다시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초라한 단칸방 안에는 늙은 여인의 처량한 한숨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새해가 밝자 남쪽 지방의 햇살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마치 이미 바닥난 박 여사님의 인내심을 불태우려는 듯이요. 심리적 압박과 부실한 식사로 인해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느 뜨거운 정오, 화장실에 물통을 들고 가려던 박 여사님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축축한 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세제를 빌리러 왔던 잘디한 이웃 아주머니가 그녀를 발견하고 사람들을 불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핸드폰에서 가장 최근 통화 기록인 지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일샵에서 손톱 관리를 받던 지영 씨는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셨대요. 당신이 좀 가봐요. 나 지금 손톱 관리받는 중이라 못 가요. 그리고 거기 갔다간 병원비 내라고 할까봐 무서워요. 우리 돈 없는 거 알잖아요. 인력 시장에서 일하던 민준 씨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하던 일을 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가며 동시에 준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구립병원 응급실. 박 여사님은 시끄럽고 혼잡한 복도 간이 침대에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혈압성 쇼크로 인한 가벼운 뇌졸중이라며 즉시 입원해서 정밀 검사와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입원 보증금 500만 원을 먼저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500만 원. 제게는 저녁 식사 한 끼 값에 불과한 돈이었지만 민준 씨와 준호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주머니를 다 뒤져도 몇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준호의 사정도 나을 바 없었죠. 월급날은 아직 멀었고 비상금은 제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으니까요. 두 남자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무력감과 창피함에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들은 제게 감히 전화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고 어머니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제가 거절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돈을 내지 않으면 일반 병실에 누워 기본적인 처치만 받을 수 있고 좋은 약이나 의료 장비는 쓸 수 없다고 재촉했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고 핸드폰이라도 팔려고 했지만
민준 씨가 그를 말리며 지영 씨에게 전화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번을 걸어도 지영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현실적이고 잔인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이 있을 때는 금광이었지만 돈이 없고 병들자 멀리해야 할 빚더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박 여사님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준호나 민준 씨가 아닌 제가 몰래 심어둔 정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바로 그 단칸방 옆집의 마음씨 좋은 이웃 아주머니였죠. 저는 어머니가 이사간 첫날부터 그녀를 만나 어머니를 잘 살펴달라고 부탁해 두었던 것입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중요한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준호와 민준 씨가 복도 의자에 앉아 절망적인 표정으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바로 가지 않고 원무과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플래티넘 카드를 꺼내 병원비 전액을 결제하고 박 여사님을 가장 좋은 1인실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4시간 간병인도 고용했죠. 의사에게는 가장 좋고 비싼 약을 써서 후유증 없이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수속을 마친 뒤 저는 응급실 유리창 너머로 멀리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병실로 옮겨져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고통스러운 기색은 덜해 보였습니다. 그제야 간호사에게서 모든 비용이 지불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준호와 민준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복도 끝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제게 달려와 저를 껴안고 엄마를 찾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내가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을 줄 알았어. 미안해. 나랑 형은 정말 쓸모없는 놈들이야. 민준 씨도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재수 씨, 고마워요. 형님 내외가 재수 씨한테 어머니 목숨을 빚졌어요. 저는 준호의 팔을 떼어내고 구겨진 옷을 바로잡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당신들 때문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할 수 없는 내 양심 때문이고 어쨌든 그분은 내 아이의 할머니니까요. 하지만 명심해요. 이 병원비는 빚으로 기록해 둘 거예요. 나중에 당신들이 일해서 갚아야 해요. 공짜는 없어요. 어머니 간병은 전문가를 고용했으니 당신들은 걱정 말고 돈 벌러 가세요. 어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쓸모없이 울고 있는 두 아들 모습을 보여서 더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요. 저는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등장이 어머니를 흥분시키거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최고의 치료를 받되 지난 일에 대한 죄책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제 구두굽 소리가 차가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고 제 뒤에는 존경과 뒤늦은 후회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두 남자가 남았습니다. 저는 가장 큰 폭풍이 지나갔고 이제 폐허 속에서 선한 싹이 돋아나기를 기다릴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마의 폭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 후 박 여사님은 퇴원했습니다. 저는 마중 나가지 않고 준호와 민준 씨가 직접 어머니를 단칸방으로 모시게 했습니다. 의사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했지만 정신적 충격은 그리 쉽게 가시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퇴근했을 때 경비 아저씨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꼼꼼하게 봉해진 봉투 겉면에는 며느리 서연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올라와 저녁 노을이 비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값싼 줄공책 종이가 나왔습니다. 아마 단칸방 이웃에게서 얻은 것이겠죠. 예전에 쇼핑 영수 중에 거만하게 서명하던 필체와는 달리 할머니의 글씨는 떨렸고 눈물에 번진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다시 나의 좁은 단칸방으로 돌아와 있겠지. 널 만날 용기도, 용서를 구할 염치도 없구나. 내가 너에게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에. 병원 침대에 누워 푹신한 매트리스와 따뜻한 이불, 좋은 약과 친절한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이 모든 것이 내 피땀으로 이룬 돈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누워있는 내내 눈물이 속으로 흘렀어. 너무나 부끄러웠단다. 그녀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간 제가 베풀었던 모든 것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너는 말이 없고 내가 돈을 낭비할 때마다 미간을 찌푸렸지만 단 한 번도 나에게 영양제 하나, 옷 한 벌 부족하게 한 적이 없었지. 그런데 나는 눈이 멀어 지영이의 공허한 아첨에 속아 넘어갔다. 나는 네가 차갑다고, 내 돈이 무정하다고 비난했지.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하늘처럼 떠받들던 지영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가 내 목숨을 구해줬구나. 편지에는 빌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이나 돈을 더 달라는 요구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도 늙었지만 아직 힘이 남아있으니 폐지를 줍거나 부업이라도 해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더 이상 너에게 짐이 되기도 힘들게 사는 민준이 내외에게 폐를 끼치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끔 전화로라도 손주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겠다. 편지 끝에는 너의 어머니, 정숙이라고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의 후회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저는 그것을 접어 가슴에 얹었습니다. 마음속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승리자의 쾌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결국 제 목적은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혹독한 수업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만하고 허영심 많던 박 여사님은 죽고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가족애를 갈망하는 한 늙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이 폐지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제 남편의 어머니이자 제 아이의 할머니니까요. 부자인 제가 시어머니를 길거리에서 고생시킨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빌라에 다시 모시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남는 법입니다. 수많은 상처를 안고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은 서로에게 어색함과 불편함만 더할 뿐이었죠. 저는 조용히 부동산에 연락해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중산층 아파트를 하나 매입했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는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환했으며 공원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시켜 집을 새로 단장하고 침대부터 주방용품, 가전제품까지 모든 것을 새 것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저는 차를 몰아 박 여사님의 단칸방으로 갔습니다. 저의 등장에 그녀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낡은 몸챈 바지를 입고 문 앞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던 참이었죠. 저는 긴 말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잠깐 가실 데가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비싼 가죽 시트가 더러워질까봐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저는 그녀를 새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환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발코니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며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열쇠 꾸러미를 올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로 샀지만 어머니께서 사시라고 마련한 곳이에요. 더 이상 어머니와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서로에게 더 상처 주지 않으려면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평생 이 집에서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열쇠 꾸러미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제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구나.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거니? 저는 그녀를 일으켜 푹신한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제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지내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기서 편안히 지내세요. 매달 생활비는 충분히 보내드릴게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부족하지도 않게 해드릴게요. 제 해결책은 양쪽 모두에게 최선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품위 있는 거처를 얻어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더 이상 낭비하거나 허세를 부릴 기회는 없었죠. 저는 안전거리를 확보해 제 사생활을 지키면서도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 집이 제 의무가 아닌 제가 베푸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과거에 소유했던 그 어떤 재산보다도 이 집을 소중히 여겼다는 점입니다. 제가 박 여사님을 위해 집을 사들였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영 씨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이채 내역 공개 사건 이후 제가 시어머니를 단칸방에서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그렇게 현명하고 인간적으로 대처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행동은 지영 씨의 좀스럽고 이기적인 계산에 큰 충격을 주었고 모든 친척 앞에서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시댁 고모들은 저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부자인데도 정이 깊어. 늙은 사람 탓하지 않고 이치에 맞게 일을 잘 처리하네. 반대로 그들은 지영 씨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지영이는 큰며느리라는 애가 입만 살아서는 어머니 아플 땐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이제 동서가 집 사들이니까 또 뭐 얻어먹을 거 없나 하고 들러붙겠지. 하지만 이번에 지영 씨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아마도 만천하에 민낯이 드러난 수치심과 시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죄책감이 그녀 안에 남은 마지막 인간성을 일깨웠나 봅니다. 지영 씨는 저를 찾아올 용기는 없었지만 박 여사님의 새 아파트에는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돈으로 산 채소와 생선을 들고 와 시어머니를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손도 까딱 안 하던 집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했습니다. 지영 씨는 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어머니께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 많고 어리석었어요. 동서 돈 빼먹는 게 똑똑한 짓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어머니를 이렇게 고생시킬 줄은 몰랐어요. 박 여사님은 큰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한때 똑같이 탐욕스러웠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얘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우리 모녀가 이제 정신 차렸으니 서연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준호랑 민준이가 사람들 앞에서 고개 들고 살 수 있게 착실하게 살자꾸나. 지영 씨의 변화는 비록 늦었지만 긴장되었던 가족 분위기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SNS에 허세를 부리는 대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남편을 도와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깨졌던 한 가족이 가장 소박하고 진실된 방식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된 후 저는 박 여사님의 새 아파트에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 민준, 지영, 그리고 박 여사님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겁거나 날카롭지 않고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가장 상석에 앉아 가족의 새로운 규칙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3형제의 공동 책임입니다. 이 집은 제가 사들였으니 제 역할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머니의 관리비와 생활비는 준호 씨와 아주버님께서 각자 월급에서 절반씩 부담해 주세요. 준호와 민준 씨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서 남자의 자존심을 되찾을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재수 씨 말이 맞아요. 제가 대리운전을 더 뛰어서라도 매달 어머니 식비로 30만 원씩 보태겠습니다. 준호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나도 담배 끊고 커피 줄여서 매달 30만 원씩 내고 어머니 약값은 내가 책임질게. 저는 지영 씨를 돌아보며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님께 돈을 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걸 아니까요. 하지만 형님은 맏며느리시니 어머니 외롭지 않으시게 자주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주세요. 돈은 계산하지 않겠지만 정과 관심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계산 없이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이 세워졌습니다. 주말마다 자식과 손주들이 박 여사님 댁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식당에서 배달시킨 사내진미가 아니라 지영 씨와 준호, 민준 씨가 함께 부엌에서 만든 따뜻한 집밥이었죠. 저는 그저 와서 식사를 하고 조카들과 놀아주며 가끔 과일을 사갔습니다. 그런 식사 자리에서 저는 박 여사님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물을 자랑하던 거만한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속에서 사는 노인의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고기를 집어주고 준호에게 나물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저의 단호함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 가족을 구하고 모든 것을 도리와 인륜의 올바른 궤도로 되돌려 놓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고 또다시 설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고 거리는 설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는 더 이상 설을 생각하며 압박감이나 피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섣달 그 잼날 오후, 저는 준호와 아들을 태우고 박 여사님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돼지고기찜 냄새, 짭짤한 장아찌 냄새, 그리고 은은한 향 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제 안에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작은 집은 깔끔하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조상님을 모신 제사상에는 오색 과일이 예쁘게 놓여 있었죠. 박 여사님은 짙은 색의 고운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퇴원하셨을 때보다 훨씬 건강하고 혈색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저를 보시자 차리던 음식을 내려놓고 달려나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서연이 왔구나. 이리 온. 엄마가 오렌지 주스 타줄게. 오는 길에 덥지는 않았니? 부엌에 있던 지영 씨도 달려나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동서, 어서 와요. 동서가 제일 좋아하는 잡채 방금 만들었어요. 이따 맛보고 내 솜씨가 늘었는지 좀 봐줘요. 민준 씨와 준호는 발코니에서 전등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온 것을 보고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송년 만찬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지난 일을 꺼내거나 누가 더 잘 살고 못 사는지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지난 한 해의 기쁘고 슬펐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새해를 축하하며 잔을 부딪혔을 때 박 여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 가장 맛있고 노릇하게 부쳐진 전을 집어 제 그릇에 가장 먼저 놓아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앞에서 그녀는 차분하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내가 가장 최악이었을 때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다. 나뿐만 아니라 이 집안 전체에 진정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고맙다. 이 맛있는 전은 너에게 가장 먼저 주마.
새해에도 건강하고 계속해서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렴. 저는 그릇에 담긴 정과 시어머니의 온화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미소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통쾌한 복수도 시어머니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도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지킬 경계를 세울 수 있는 강인함과 다른 사람이 돌아올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너그러움을 동시에 가질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저는 준호와 지영, 민준, 그리고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은 이 가족은 마침내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무시당했던 둘째 며느리인 저는 이제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이 가정의 불씨를 지키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불꽃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화합과 사랑의 봄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가족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 쉽게 핵심 가치를 흐리게 하는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가족의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는 자립과 자존감의 힘에 대한 교훈입니다. 현대 여성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희생이나 돈으로 평화를 사려는 시도는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서 명확한 원칙과 경계를 세울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견고해집니다. 둘째는 효와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효도는 혀끝의 달콤한 말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나눔,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에 있습니다. 돈은 봉양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결코 진심 어린 관심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과도한 물질적 풍요가 오히려 인간의 성장과 감사하는 마음을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관용의 가치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인간은 실수를 통해 진정으로 성장합니다. 처벌은 일시적인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오직 너그러운 마음만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켜 더 가볍게 살고 앞으로 다가올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